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네,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또 번개처럼 이렇게 강의 요청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 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록. 우리가 기록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돼 있죠. 여러분들 지금 손안에 들어있는 휴대폰도 사실은 영상이 됐든 문자가 됐든 뭐 이미지가 됐든 다 기록물을 보고 있고 기록하여서 저장하고 있고 보내고 있고 공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기록은 우리 장기요양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잠깐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이 기록을 보면 우리는 어,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급여를 제공했으면 요 급여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증거. 자, 증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음, 증인과 물증으로 나뉘죠. 물증으로 나뉘는데 사람이 증거일 수도 있고 물건이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요 물증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대부분이 서증, 종이로서 표현될 수 있는 요 증거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를 제공했는데 누군가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반대로 아니다. 급여를 제공한 증거가 여기 있다. 이렇게 증거를 제출하면 요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거죠. 뭐 법정 용어긴 하지만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증거 있어? 예, 요걸 따지잖아요. 증거 있어? 자, 우리가 장기간 급여를 제공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 앞에서는 아무도 힘을 못 쓰죠. 이 증거가 자백이냐 아니면 물증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서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장기관 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요 서증이 중요한 거예요. 요 서증이 종이로 돼 있느냐 아니면 전산으로 기록돼 선생님, 있느냐 고맙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뉘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종이든 전산이든 기록만 되어 있으면 최소한 진실되게 일을 했다. 그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실성에 있어서 그 우리한테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장기양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엄청난 기록을 할 수밖에 없고 감독, 감독기관인, 감독기관인 지자체나 보건복지부나 그리고 건보공단에서는 이 기록의 진실성을 찾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참 우리한테는 취약점들이 있어요. 도구에 따라서 이 도구가 종이일 수도 있고 전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도구가 종이와 전산으로 나뉠 텐데 이것을 5년간 의무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5년간. 그리고 평가에서는 3년의 기록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재지정에서는 6년을 또 보게 됩니다. 모두가 이 진실한 기록이 있느냐, 요거 하나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진실되게 기록된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자, 근데 도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이로 기록을 하게 되면 굉장한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누락이라고 하는 자, 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급여는 열심히 제공을 했는데 증거가 누락돼 가지고 요 누락 때문에 평가를 못 받는 거죠. 정기 평가뿐만이 아니라 감독기관인 건보공단이 기록이 없네요. 급여를 제공 안 했죠. 그래서 환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주장을 한다고 해서 또 증인, 사람들끼리 말을 맞췄다고 해서 요 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작년 9월부터 이제 AI를 활용해서 코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걸 좀 설명을 또 드리면서 기록의 중요성 등등을 말씀드릴 텐데, 저는 AI가 없었으면 이 코딩을 제가 할 수가 없었죠. 불가능했죠. 과거에는 개발자들에게 비싸게 돈 주고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AI가 와서요. 제가 코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딩과 관련해서는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저한테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저는 이 코딩을 두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설장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시설장이 보호받고 단단해야 기관을 지키는 게 기본적인 출발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이 정말 수능에서 시설장을 잘 보좌한다면 그 기관은 엄청나게 훌륭한 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코딩이라고 하는 또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직접 전문 용어로 아주 몸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몸빵. 프로그램 하나, 뭐 어르신 등록하는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모든 게 다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7, 8개월 정도 굉장히 몰입을 했던 거고요.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도구적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장기형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뭐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을 붙였고요. 장기형 기관의 흐름은 첫 번째로 어르신을 관리해야 돼요. 어르신이 최초로 입소를 하시거나 이용 계약을 하시거나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어르신 등록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르신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등록하다 보면 전체 현황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이 64명이 있다. 어르신이 70명이 있다. 99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면 전체 현황 속에서 우리는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입소하자마자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요 세 가지 아닙니까? 욕구조사하고 위험도 평가하고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을 해서 공단으로 공단으로 보고를 통보를 해줘야 수가 계산이 스타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욕구조사, 위험도 평가,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이걸 해보니 만만치가 않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짧은 시간 동안에 어르신도 지치지 않고 보호자도 지체되지 않게 요 서류 작업을 과학적으로 신속하게 해낸다면 보호자 서명까지 받아서 공단에 통보하기까지 아주 숏컷의 지름길에 그 길이 생길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구를 활용해서 어떠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최초에는 어르신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어르신 사진도 등록하고요. 성명, 남녀, 생년월일, 그 나이, 그리고 생신일, 주민번호, 생활실 몇 호에 배치를 할 것인지, 주야간 같은 경우는 배치할 필요는 없죠. 또 어르신이 입소 중인지, 외박 중인지, 장기 입원 중인지 등을 살필 수 있고, 최초의 입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가, 이것은 우리가 오전에 입소했느냐, 오후에 입소했느냐에 따라서 수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에 퇴소를 했는지, 예,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번호, 인정기간, 그리고 등급, 본인 부담률이 일반이 20%냐, 아니면 감경 대상이냐, 신장, 체중, 그리고 BMI까지 자동으로 불러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생계급여를 받는 요양비와 같은 경우는 식재료비와 간식비도 체크하고, 주소 체크하고, 주요 질환, 어르신의 기피식품이 뭐가 있는지, 어르신의 특이사항이 뭐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적고,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100% 동일한 예, 그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입소를 하셨다면 현재는 제가 가공의 데이터입니다. 1번부터 그 16번까지 가공의 데이터로 각각의 성명, 생활실, 성별, 나이, 등급, 입소일, 지금 며칠째 우리 기관에서 입소해 계신지, 인정 만료 기간은 언제인지, 또 어르신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요 내용, 그리고 통계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성실하게 어르신을 등록했다면 최소한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몇 분이 입소해 계신지, 외박은 내지는 장기 입원은 몇 분인지 정도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 이것은 아주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입소하셨다면 기초 정보를 등록한 다음에 욕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욕구조사. 욕구조사 내용이 상당히 길고요. 실제로 욕구조사에 참여를 해보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얼마만큼 우리가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입소하신 한 분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해본다면요. 김호돌 사회복지사가 욕구조사를 시작을 했고 어르신이 이제 최초의 입소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김철균 어르신이 남자고 45년 5월 1일생이고 나이는 80세고 체중 77kg, 키는 177, BMI는 24.6으로 과체중 상태고 인정번호, 등급까지 기본으로 다 불러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종이로 쓴다면 어르신의 정보를 작성해야 되는 수많은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의 모든 개인 정보를 다 일일이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무 자동화나 전산 프로그램을 대부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건 아닙니다.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통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통찰. 대부분 이 욕구조사를 사회복지사가 할 텐데요. 어르신의 상태를 보면서 그 어르신의 인생이 보일 수 있는, 인생이 보이고
말 그대로 욕구가 보이는 거죠. 지금은 욕구 조사니까 욕구를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부터 12세 가지까지 한번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어, 부축해서 들어오시더라. 이거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럼 뒤에서 판단 근거에 대해서 어, 주 보호자가 어르신을 부축해서 들어오시더라. 내가 본 거니까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죠. 어르신의 기억력 저하와 행동 변화 증상, 요거까지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매와 관련해서 행동에는 배회도 하시고 수면 장애도 있고 지금 요 판단 근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폭력성도 있고 거부도 있고 성적 행동도 있고.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자, 어르신이 배회하니까 낙상의 문제가 예상되죠. 야간에 잠 못 주무시고 배회하는 건 쌍으로 연결되죠. 폭력성이 있다는 것은 직원들 내지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언제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부한다. 식사를 거부하고 식판을 둘러엎고 기저귀 케어할 때 협조 안 해주시고 성적 행동을 해서 참 민망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이 안에 우리 종사자들의 고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들의 하이 리스크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들은 우리 엄마는 순해요. 우리 아버지는 순해요. 강아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 어르신을 보호자 가족들이 보호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간병살인이란 말이 간병살인이란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양원 주간보 방문요양의 경우는 살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가족에게 맡겨두면 죽인다 이거죠. 그것은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사건, 사고 기록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를 죽이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간병살인이 네, 충분히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이걸 고민하는 누군가의 보호자가 있고 네, 또 자살 충동을 느끼는 당사자 어르신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력 상태를 보니까 거의 보이지도 않고 또 청력 상태도 잘 들리는지 판단도 안 되고 자, 이 내용이 판단 근거를 다 자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종이에다 작성을 한다면 어르신이나 보호자 대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적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적고 이만큼의 기록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많이 걸리겠죠. 질병 상태를 보니까 당뇨, 뇌경색, 치매가 있고 관절염, 우울증, 천식이 있더라. 자, 근데 어르신의 질병 상태와 관련해서는 이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잖아요. 사회복지사가 보니까 천식이 있네요. 체크. 사회복지사가 보니까 우울증이 있네요. 체크.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업무 자동화 영역으로 제가 끌고 온 것은 뭐냐면 의사가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울증으로 인한 의욕 저하, 정서적 어려움이 있어서 심리 지원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욕구 조사가 향후 급여 적응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고 급여 적응 결과 평가에도 반영될 거기 때문에 최초의 욕구 조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막 눈 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거죠. 정확히 듣고 정확히 관찰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내용을 확인해서 이렇게 체크한다 하는 거죠. 자, 신체 상태. 어르신이 요양원에 올 정도라면 주야간보호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입고 벗기부터 소변 조절하기까지 이 중에 몇 개는 다 고장나 있잖아요. 옷 입기 어렵다. 세수하기도 혼자 못하신다. 양치질도 못하신다. 목욕 혼자 못하신다. 이러니까 요양원 오고 주간보 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 아니면 최하. 대부분이 일부는 이 정도가 체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체크를 하면 판단 근거가 이 판단 근거는 어르신의 화장실 사용, 옮겨 앉기, 일어나 앉기를 상담하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보호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12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가 다 된 겁니다. 보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자 재활 상태로는 어, 예를 들어서 우측 상지, 어깨 관절, 고관절도 잘 안 좋지 않고 지난 3개월간의 낙상 한, 매주 한 번씩 주저앉은 그런 경험이 있다라든지 걸음걸이가 균형이 잘 안 맞아서 부축해서 걸어야 되고 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 상태를 면담하거나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간호처치. 이 부분은 뭐 임의로 몇 개를 눌러보겠습니다. 기관지 절개, 경관영양, 투석 간호, 욕창은 아직 없고, 암은 발생한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호처치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이 됐고요. 영양 상태가 좋을 리가 없어요. 불량. 그래서 다진식을 드시고, 오심과 구토가 있고요. 자주 사리가 걸리고, 틀니를 착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하단에 내용이 계속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물론 그 판단 근거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배설과 관련해서는 기저귀를 사용하시더라. 보호자한테 물어보니까 기저귀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기저귀 가방을 또 들고도 오셨어요. 자, 의사소통 거의 이해 못하고 웅얼거리고 이렇죠. 인지 상태도 진압력, 기억력, 주의력 저하, 망상도 좀 있고 반복적인 행동,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폭력적인 행동도 있다고 그랬고 우울증도 있다고 그랬고 자, 동거인으로는 이제 자녀가 있고요. 아들이 한 명, 주수발자가 있고 자녀고 어, 기초생활수급권자고 그리고 항상 부담되고 모두가 판단 근거가 객관적인 보고 듣고 확인한 거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원 인용은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 행복병원 예를 들어서 행복한 병원에 다니셨고 약 복용은 있고 하루에 3번 드셔야 되고 주 7일 개수가 보통 7개 정도 드신다. 나중에 이 어르신 약물 관리와 관련해서도 연결되기 때문에요. 종교활동은 천주교시고 지역사회 자원은 임의용 종교단체 이런 관계가 있었고 보호자는 어르신의 개별 위생, 식사하기, 화장실, 이동도움, 산책 도와달라 또 기능회복 훈련, 신체기능, 기본동작, 일상생활동작, 인지기능 정서적으로 말벗 좀 해주세요. 여가 정서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12가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는데요. 종합 의견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종합 의견도 AI를 통해서 2000글자를 우리는 건보공단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일부 축소를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500글자를 줄여서 지금 1700자로 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욕구 사정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허위로 서버에 저장하고요. 허위로 어르신의 욕구를 조사하고 기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타가 있으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불러내서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욕구 조사가 끝났다면 그 다음은 위험도 평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입소할 때 바로 욕구조사, 위험도 평가, 그리고 급여적응 계획까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상 위험도부터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전에 김철균 어르신이었고, 예, 이렇게 클릭을 있는 그대로 측정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9점으로 낙상 위험이 아주 높다.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은 위험도 평가에서 욕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김철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규로 욕창 평가를 해보니까 뭐 움직임이라든지 영양 상태가 부족하고 마찰력과 운전력에서 잠정적인 문제가 있고 중간 정도의 위험이 있더라. 자, 그 다음은 이제 인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즉석에서 다 해내는 겁니다. 즉석에서 하지 못하면 그건 나중에 가공으로 뭐 미루어 짐작해서 측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스트로 한다면 작성자는 제가 좀 전에 그 사회복지사 김호돌이라고 했고요. 어르신이 무학이에요. 그래서 뭐 진압력이 없다고 아까 체크가 됐죠. 기억력도 뭐 거의 못하시고 3차 시행을 해도 마찬가지고 또 주의력도 거의 없는 상태고 도형 불러준 단어도 잘 기억 거꾸로 말도 못하고 도형 시각 뭐 언어 추론 뭐 이쪽은 다 일부는 양호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기억력으로 본다면 민수인지 진수인지 버스를 탔는지 오토바이를 탔는지 공원인지 놀이터인지 제대로 기억 못하니까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농구를 했던가 축구를 했던가 농구와 축구 개념도 모르니까 뭐 아무거나 클릭을 한 겁니다. 자, 이름 대기, 칫솔, 그네, 주사위 등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과소나 그 과일이나 채소 이것을 뭐 3개밖에 되질 못했다. 근데 빵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인지 저하가 의심된다. 그런데 깜빡 잊은 게 있어요. 아까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잖아요. 치매 진단을 받았으면은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작성을 누르고 어르신을 다시 한번 불러와서 치매 진단, 치매 진단을 누르고 그리고 저장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의 위험도, 욕창, 낙상, 인지 기능을 평가를 했다면 그 다음에 급여 적응 계획으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김철균 어르신이 지금 입소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모든 기본 정보를 다 불러왔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번호도 입력해 주고요.
예, 동의자가 보호자가 김사랑이고 만약에 딸이라면 딸. 아까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아들이고 기관명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급여 종류가 시설로 입소를 했기 때문에 시설 체크를 하고요. 계약일, 계약기간, 그리고 적용기간, 작성일, 통보일, 네. 공단에 통보해야 되는 통보일, 입소 당일날 통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조사를 했던 낙상 위험도 19점 그대로 불러왔고, 욕창 위험도 14점 그대로 불러왔고, 또 인지기능 평가에서는 침해로 판정되기 때문에 0점 처리하고요. 자, 이 모든 것을 욕구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고려해서 급여 적응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수립이 됐습니다. 자동으로. 낙상 예방, 욕창 예방, 인지 지원,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영양, 정서까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화된 기관이니까 추가로 뭔가 더 할 거야. 그러면 이것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 영역, 세부 목표,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역, 횟수 시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제 세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욕창 예방을 위해서 처리 확인을 해드리겠다. 인지 지원은 하루에 3번인데 너무 많다. 하루에 한 번만 하겠다. 일상생활 지원은 상시적으로 건강관리도 하루 3번은 너무 많다. 1회. 영양관리는 하루 3회니까 간식 포함해서 4회를 관리하겠다. 정서 지원은 하루에 1회를 하겠다. 요 숫자만 조정을 하고 내용도 일부 게임을 만약에 뺀다면 요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빼겠다. 자, 그리고 뭐 필요하, 필요하지 않다면 예, 그거 빼는 겁니다. 네, 빼는 건데 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리치료 계획은 자, 어르신의 욕구 조사가 됐죠? 위험도 조사가 됐죠? 그럼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물리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리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김철균 어르신의 물리치료 평가 결과 해가지고 네, 기본적인 어르신의 상태에서 나오는 기본 정보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물리치료 계획, 그리고 방법 및 세부 내용. 이것은 추후에 빨리 공단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운맛도 아니고 싱거운 것도 아닙니다.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작업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작업치료는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치료 빈도를 주 5회는 너무 힘들다. 2회를 하겠다. 해당 시간도 20분간 진행하겠다. 이렇게 1차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 지표에 의하면 물리치료 계획 등등 직원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물리치료사가 와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 지표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회복 훈련 계획도 수립하라고 지금 평가 지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간 1회 이상 어르신에 대한 기능회복 훈련 평가를 해보고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단기 목표, 장기 목표, 그리고 훈련 방법 등을 이렇게 구조화돼서 만들어 놓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회복 훈련은 사실상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급여 적응 기록지에 보면은
에브리데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훈련 빈도를 주 5에서 7회, 회당 40분이 힘들다면 30분으로 줄일 수도 있겠고요. 담당자는 김물리 선생님. 자, 종합의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무자동화는 여기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욕구조사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그 어르신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 나머지는 다 특이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무자동화, 업무자동화가 가능한 거고요. 이 종합적으로 이것은 사회복지사 김오돌이 작성했고, 이렇게 서명까지도 들어갔고, 시설장이 예를 들어서 김호중이라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서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출력을 해서 서명받고 등등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출력을 해서 보관한다든지 보호자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최초 입소할 때 등록하고 전체 현황에서 보면 어르신이 보이고 욕구조사 위험도 평가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한 다음부터는 시설에 급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매일 급여를 제공하는 거죠.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급여 제공 결과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김철균 어르신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김철균 어르신에 대한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겠다. 자, 한번 볼까요? 아까 급여 제공 계획에서 시설급여였고 낙상 예방, 욕창 예방, 인지 지원,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영양관리, 정서 지원까지 있었고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당 서비스를 제공과 미제공 둘로 나눠야 됩니다. 제공했다. 성실하게 6개월 동안 제공했다. 그리고 100% 우리 기관은 서비스를 100% 제공한다. 빠지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인지 지원도 100%. 일주일에 3번 프로그램 다 참여하셨다. 일상생활 지원, 뭐 24시간 이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100%. 그리고 자, 건강관리 100%. 이게 좋은 요양원이에요. 좋은 주야간 보호기관입니다. 100%를 제공해야죠. 물론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는 뭐 3개월간 장기 입원을 했다가 다시 복귀하셨다. 그럼 100%는 안 될 수 있겠죠. 자,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서 지원도 100%. 이게 시설 환경과 상관없이 좋은 요양원이라는 거예요.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르신이 지난 6개월간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총 7개 항목에 5개, 제가 안 누른 게 2개가 있네요. 다시 총평을 누르면 자동으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총 7개 영역이고 모두가 100%였기 때문에 달성률 100%, 있는 그대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뭐 가공에 소설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어르신의 심신 상태가 저는 6개월 보니까 유지됐다. 자, 신체 상태, 보행이 유지가 됐고, 신체 기능도 유지가 됐고, 서비스를 잘 받으니까 유지됐겠죠. 배뇨 기능은 일부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위생관리가 유지, 인지 기능은
유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거죠. 행동 증상도 호전됐다. 그리고 가족과 생활 환경도 이것은 뭐 제가 쪽에서 많이 더 강조되겠지만요. 아무래도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으니까 수급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자식들에 대해서 덜 미안하고 또 보호자들도 함께 살았을 때 그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종합의견도 유지, 호전, 악화에 따라서 네, 이렇게 9개 영역에서 6개는 유지가 됐고 하나는 악화가 됐고 2개는 호전이다. 클릭한 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어르신의 서비스 욕구 변화가 사실상 변화가 없더라. 그냥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작성자는 뭐 등등등 이렇게 이름을 작성해서 저장하면 급여 적응 결과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입소 절차가 끝난 거죠. 욕구조사, 위험도 평가, 급여 적응 계획, 수립까지. 아, 급여 적응 결과 평가는 예, 그 다음 얘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네, 분기별 1회 내지는 단기별 1회 기관 유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제가 사례 관리 책도 여러 번 여러분 소개도 해드린 바가 있고요. 사례 관리 전자책을 넣어드렸고 회의 기록하는 만약에 좀 전에 입소하셨던 김철균 어르신이 그분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한다면 우리 기관에 5명 회의 일자, 회의 장소, 회의실 이렇게 실제로 하실 거 아닙니까? 선정된 이유 작성하고요. 이것은 AI가 를 도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뺐습니다. 욕구조사에 보면 어르신이 배회도 하시고 폭력성도 있고 서비스 거부하시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중복적인 문제 때문에 이 어르신을 선정해서 서비스를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급여 반영을 하고 그 결과가 회의 결과 각 각각의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네, 그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참석자 시설장 직종별로 예, 직종별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례관리 작성 어르신을 이제 김철근 어르신 대상으로 분기별 1회 1분기 지금 현재가 3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1분기 3월 31일 날 하게 되고 대상자 성명 사례관리자 기관장을 쓰면 되고요. 또 사회복지사 관리자 직책을 쓰게 되고 종결은 결과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서비스 목표는 어떠했다 하면서 요 사례관리 평가와 관련해서도 상중하, 필요성, 효과성, 효율성, 달성 정도까지 이걸 제가 AI로 도와드릴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례 관리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어르신의 중복적인 문제는 그 어르신 때문에 직원들도 힘들고 다른 어르신도 힘들고 보호자는 난리치고 시설장은 스트레스 받고 모두가 난리인데 이것을 서류만 예쁘게 매끄럽게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AI의 영역으로 두지 않은 겁니다.
그 뭐 모니터링 등등등 우리 사례 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다 기록을 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사례 관리는 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사례 관리에서 전자책으로 총 30개 사례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30개 사례를 넣어드려서 참고하고 경험이 없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부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사례관리 연구 2북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어르신들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그래서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내용들이죠. 평가에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접종이냐 미접종이냐 미검진이냐 이 두 가지 잘 체크하시고 접종한 날, 검진한 날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1년, 2년, 3년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접종하고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은 그 서류가 존재하는 게 더 진실한 거죠. 상담 일지. 우리가 어르신들을 내지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담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수급자 김철근 어르신 대상으로 우리가 좀 전에 사례관리로 말씀드렸지만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정도면 보호자하고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안 해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고 보호자를 시설로 모셔서 상담을 했고 상담 직원은 뭐 해당 직원이 했고 제목, 관계, 그 상담 내용, 개요와 내용과 결과, 그리고 상담 의견, 요거까지 기록하면 완벽한 상담 일지가 되겠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보호자의 협조를 끌어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협조. 그러니까 보호자 때문에 기관이 행정처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기관에서 일부 실수를 했는데 네, 용서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행정처분뿐만이겠습니까? 민사상, 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요 상담과 관련해서 보호자 상담은 결국은 기관을 지키는 짱돌 던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에 아주 미사일을 쏘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퍼만 상담 일지라고 하는 이 페이퍼만 관리할 게 아니라 실제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시설장도 매달리셔야 되고 사무국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등등. 그래서 보호자가 우리 기관의 협조자고 홍보대사가 되고 수급자를 모셔올 수 있는 추천도 해주시고 그런 관계를 우리는 협조자라고 하는 거죠. 적대적 관계자로 만들어가지고 민사상, 형사상, 노인학대 신고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상담의 힘은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냐? 진실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성. 기록의 진실성. 그리고 대처 능력. 보호자한테 한 번만 거짓말을 해도요. 많은 게 깨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보호자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기록을 안 했던 기록을 했다가 그게 허위 기록이라고는 빌미가 잡혀서 아주 곤혹을 치른 그런 기관도 있다고 들었고요. 자, 어르신들 외출 외박 관리. 자, 그리고 이제 급여 제공 기록 관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급여 제공 기록은 이 정말 중요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인터넷이 조금 느려서 좀 이렇게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철균 어르신으로 예를 들면 이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가 이게 일종의 어르신에 대한 현황판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현황판이다 이거죠. 치매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관절염이 있고 자 그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고 욕창은 어, 아직은 없고 그러니까 욕구조사 했던 내용이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욕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욕구조사 할 때 당시와 오늘 현재 당시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자립 보행을 하셨는데 준와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 대해서 따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어르신의 상황판이에요. 3일치. 급여적응 기록지에 대한 이 서식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생각을 해본 게 이 의미가 뭐냐. 3일치의 어르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점검되고 체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체크된 부분은 어르신에게 세면 시켜드렸고 몸 단장 시켜드렸겠죠. 죽 제공했고 어, 오늘은 어르신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절반밖에 못 드셨고 체위 변경 도와드렸고 화장실 6번 기저귀 교환해드렸고 이동 도움, 산책 그리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특이사항이 없다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종사자의 이름과 서명이 여기는 아직은 안 붙었는데요. 그게 붙을 거고요. 자, 인지관리 지원, 의사소통 말법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호사가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면 자동으로 이건 기록이 돼야 되죠. 건강관리 5분, 간호관리 10분, 그리고 프로그램 매일 우리는 요양원 기준으로는 주 7회의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고 물리치료 관련된 영역에서 서비스를 받으셨고 물리치료도 받으셨고 특이사항은 없고 이런 식으로 3일치
그리고 또 두 장을 붙이면 6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더 붙이면 10번을 붙이면 한 달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그 도구 중에 하나가 급여적응 기록지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막 자동으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실제로 해당 서비스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도 더블 체크하면서 봐야 되는 게 요 급여적응 기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100명의 어르신이 입소해 계신다면 하루에 100건의 급여제공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요. 이 프로그램도 굉장한 거예요. 자, 요양원 기준 어르신이 먹고 자고 텔레비만 보고 그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생활시설이 아니라 그냥 수용시설인 거죠. 교도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을 우리가 그룹 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룹별로 최소한 한 번은 서비스를 제공해라. 신체 인지 그리고 여가 활동을 그룹별로 해라. 그래서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자, 어르신별로 쭉 보니까 신체, 인지, 여가 각각 A그룹인 분도 있고 B그룹, C그룹 뭐 등등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우선 되게 상식적인 거고요. 자, 그리고 배정해서 어르신의 A그룹에 있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B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또 C그룹으로 있다가 상태가 좋아져서 B그룹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는 연간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룹별로 연간 계획서. 신체 기능 프로그램 계획서, 인지 기능 프로그램 계획서, 여가 활동 프로그램 계획서. 이게 연간 이런 식으로 그룹별 신체 기능 프로그램 계획서가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 계획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도별로. 네. 그러면 연간 계획서를 수립했다면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신체, 인지, 여가 세 가지가 있고 주야간의 경우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 기능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실에서 오늘 날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약에 외부의 전문 강사가 와서 했다면 주 4회 이상 하루에 1시간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전 예를 들면 10시부터 1시간 동안 이제 오전 11시 땡땡분까지 딱 1시간 이렇게 수행을 하신 거죠. 참가자는 어르신이 15명 중에 15명이 참석을 하셔서 100% 참석을 하셨고 준비물은 고무밴드나 아령 등을 준비를 했고 그럼 프로그램을 이게 참 깝깝한데요. 자, 신체 인지 여가가 요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회입니다. 주 7회 곱하기 1주 곱하기 연간 52주. 이게 숫자가 얼마 됩니까? 364회.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연간 프로그램을 364회를 해야 되고 곱하기 3년, 3년을 해야 약 1000번을 1000번의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364회 제가 혹시나 계산이 틀렸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364회, 1000회 이상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AI가 등장해야 됩니다. AI. 사이복사 선생님한테 364건의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물론 중복될 수도 있어요. 했던 프로그램 또 할 수도 있고. 그럼 줄여서 100개의 프로그램을 짜서 보고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회복사 중에 이 100개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사회복사가 대한민국에 몇 분이 계실까요? 능력자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 그래서 요 AI가 필요한 거예요. 창의적이고 차별적이고 어르신들의 신체나 인지 기능 상태에 맞춘 프로그램. 우리가 그것을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춤형. A그룹에 맞게, B그룹에 맞게, C그룹에 맞게 맞춤형이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요청하는 거죠.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여가,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100개를 만들어줘. 물론 주야간 보호의 사회적인 프로그램은 월 1회이기 때문에 12회만 있으면 되죠. 자, 근데 요 AI는 요 100개의 프로그램, 제가 AI 단톡방에서도 뭐 말씀도 드렸지만요. 신체, 인지, 여가 각각 30개 내지는 40개씩 차분하게 뭐 하루에 10개씩 곱하기 열흘간 약 2주간에 걸쳐서 프로그램 기획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건 AI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 실시한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체크를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프로그램 했으니까요. 외부 강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 영역은 외부 강사가 하는 게 훨씬 고맙고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기관이 프로그램의 어, 프로그램의 맛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의 맛집. 뭐 누군가에게는 보여주지 않지만 정말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기관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기왕이면 많은 기관들이 프로그램 맛집, 사례관리 맛집이 돼서 정말 실력 있는 기관이다. 이런 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시를 이렇게 도입부터 이렇게 불러오기를 AI로 여기까지는 예시로 제공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어르신들을 그룹별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룹핑이 돼야죠. 지금 현재 요 신체 기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낙상 예방 체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 자, 여기서 우리가 악소리가 날 만큼의 이제 업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계산 한 번 더 해볼까요? 100명의 어르신이 계시다면요. 주 7번에 주 7회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곱하기 3,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 곱하기 3이에요. 73, 21, 21 곱하기 100명이니까 2100건, 100번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 1회입니다, 주. 한 달이면 8,000건, 1년이면 9만 건이 되는 거죠.
계산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실되게 한다면 이 9만 건의 평가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자, 그래서 이것은 AI의 힘을 좀 빌려보자라고 설계를 좀 했고요. 자, 요 박영수 어르신이 참여도가 여기는 지금 A 그룹입니다. 빨간색이. 노란색이 B 그룹이고 파란색이 C 그룹이에요. 그럼 이 어르신이 A 그룹은 좀 뭐 정상에 가깝고 상태가 좀 더 좋은 분들이잖아요. 상이다. 클릭만 하면 될 게 아니라 반응을 적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응. 그럼 반응을 어르신이 참여도를 보니까 10가지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의 자세를 교정해 주면서 함께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다가 낙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에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의 자세를 교정해 주면서 프로그램에 깊이 몰입하신다. 만족도 상이다. 만족도도 10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땀을 흘리면서도 열심히 하시더라. 수행도, 수행도도 자동으로 보니까 강사구령에 맞춰서 참 잘하시더라. 네, 이렇게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를 각각의 상중하 이 안에 360개의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다고 이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없을 거예요. 100명의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개인별로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를 다 적으라고 하면 그거 적는데 요거 한 건을 적는데 지금 클릭을 해서 그렇죠. 실제로 이걸 글씨로 다 워딩을 치든지 손으로 쓴다고 100건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표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의 상중하는 어딘가에는 클릭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라면 만약에 하로 본다면 수행도가 하라면 뭐 별로 노력을 안 하신다든지 뭐 등등등 하시겠죠. 수행도가 하니까 예. 어, 근력이 거의 없어서 스스로 팔다리를 들러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의 상중하를 각각의 10개씩 표현을 한다면 그 범위 안에 대부분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예, 아니다. 그렇지 않고 새롭게 내가 발견한 어르신의 진면목을 봤는데 그걸 난 기록하고 싶다. 그럼 수정해서 기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간 어마어마하게 작성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평가도 매일매일 축적을 하다 보면 진짜 프로그램 맛집이 되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제 작성한 거 그대로 불러와서 조금만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알면서도 워낙 이 일이 힘드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하고, 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진실 위에서 서로가 교감을 해야지 나중에는 모든 게 허위가 될 수도 있어요. 전문용어로 가라로 서류 작성하고 모든 걸 다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인정받고 그러면 될까요? 이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허물어질 일이다. 그래서 진실되게 사실대로
기록하는 습관을 차곡차곡 쌓아서 기관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기록, 정확한 기록, 진실한 기록, 사실에 입각한 기록. 자, 그런데 문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저의 첫 출발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없을까? 진실하면서도 사실에 입각한 기록에 충실할 수 있는 결국은 도구의 문제였다는 거죠. 어떤 도구가 어떤 도구가 진실되고 사실에 입각한 기록을 하는 데 있어 기록을 잘 해내고 우리 선생님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수고를 덜어드리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칼 종류도 많잖아요. 칼. 어떤 칼은 수천만 원짜리 칼도 있고요. 3천 원짜리 칼도 있고요. 이 절상 능력에 따라서 요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도구도 칼과 같이 좋은 도구를 만들어서 요 곤란함을, 고통을 덜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AI와 접목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다면 중요한 건 3개월 후에는 매 분기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최소한 1, 4분기에는 이 프로그램별로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프로그램 운영이 분기별 의견으로 수렴되고 그리고 연간 1회 이상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요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연간 계획서 세 종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세 개가 완비됐다. 의견 수렴, 의견 수렴도 총 3개 프로그램을 1년에 12번 해야 되는데 4번의 의견 수렴을 했다. 그리고 의견 반영은 내년도 반영하는 겁니다. 내년도 서비스에.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도의 결과가 작년도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이 수치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점점 100% 가깝게 한다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는 작은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지난 3년 동안 만약에 내년도에 평가를 본다면 지난 3년 동안에 누락된 기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락.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누락이 계속 누적되면요. 나중에 미안해서 이 기관 못 다닙니다. 그리고 평가 받기 전에 사표 내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와, 미치. 어떤 게 누락됐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누락됐지? 그래서 그 누락된 내용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잘 드는 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연계 기록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계 기록은 말 그대로 퇴소하는 과정에서 무슨 우리 원장님들의 어떤 우리 기관의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퇴소 기록은 뭐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연계 기록지를 제시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아까 김철균 님이 퇴소를 하신다고 하면 왜 이분이 퇴소를 하실까? 해서 이것을 어, 지금은 살짝 안 되는데요. 다 됐습니다. 자동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기관에서 이 어르신에게
급여를 제공한 내용, 그리고 현재 상태, 특이사항, 어르신에게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다. 그래야 그분이 병원을 가든 다른 타 시설을 가든 참고하시겠죠. 퇴소 후 진실되게 가족들이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옆 시설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가면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건 그간에 우리 기관에서 있었던 내용들, 우리가 조사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작성이 된다면 완성도가 높은 연계 기록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주관적으로 적을 것은 종합 소견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다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 자동화 영역에 포함되어도 검토할 만하겠다 해서 AI 기능을 도입을 해봤고요. 체중 관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체중 관리를 해야 되겠죠. 체중 관리를 해서 몇 킬로가 몇 킬로로 변화가 됐다. 만약에 이 김철균 어르신이 77킬로로 입소를 하셨는데 80킬로가 됐다. 그러면 뭔가가 지금 이게 정상으로 회복되신 건지 BMI만 우리는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 가정에서 방치돼가지고 77kg밖에 안 됐던 분이 시설에 입소하셔서 잘 먹고 운동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3kg가 살이 쪘다. 그러면 3kg 이상의 변화가 있다면 원인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kg가 증가됐다면 심리 안정과 영양 공급으로 체중이 늘어남. 이렇게 하면 사실에 부합하겠죠. 근데 어떤 어르신이 66kg였는데 66kg였는데 62kg로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이 왜 살이 2kg, 4kg나 빠졌을까? 그거에 대한 뭔가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하곤란으로 식사량이 2분의 1로 줄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어르신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김철균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의 자랑거리예요. 서비스를 잘해서 어르신이 체중이 늘었고 평소에 어르신이 뭐 80kg 정도를 유지했다면 굉장히 잘 해드린 거죠. 근데 이 영희 어르신은 체중이 빠졌다는 것은 연하곤란이 있었고 식사량이 줄었고 연하곤란이니까 언제든지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고 질식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 신호인 거죠. 요 4kg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 시설에 주는 메시지는 이분 위험하다, 특별 관리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판단, 확인하고 또 그 변화에 대해서 변화폭의 원인을 살피고 그 원인을 극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게 중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체중 관리 하나만 보더라도 이 기관의 어떤 수준을 알 수가 있죠. 네. 과학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지 배만 부르면 되는 건지 자, 배설 관찰 우리가 72시간 집중 배설 관찰이 있고요. 무슨 뭐, 그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체위 변경 2시간에 한 번씩 했다 안 했다 CCTV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위 변경도 욕창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대상으로 체위 변경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목욕 관리. 어르신이 5번 해야 되잖아요. 5번. 그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총 7번을 하셨고, 어떤 어르신은 뭐 5번을 하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목욕 전후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쭉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기록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식단표 관리. 식단표에서의 의미는 어른들의 기호에 따라서 내지는 깊이 식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월 1회 좀 특식을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예. 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식단표 제공하고 만족도, 어르신 식사에 만족하는지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도구를 개발을 해봤고요. 자, 신체 구속 일지, 아주 중요한 신체 구속. 우리 선생님들이 신체 구속을 자의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절박하고 비대체성이고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지, 2시간마다 해제를 하고 있는지, 가족에게 필수적으로 통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체 구속이 불법이 아니라 이 내용, 요건과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불법 여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빨갛게 이렇게도 막 했는데요. 이건 AI의 영역은 절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어떤 어르신을 어떤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 신체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김철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약 오전 8시 23분부터 시작을 한다면 절박하다, 비대체성이고 일시적이었다 확인하는 거죠. 또 왜 어르신을 구속하느냐? 낙상, 골절 위험이 높고 때로는 산소 마스크를 제거하려고 하고 상처 부위를 긁고 뜯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절차를 밟아서 보호자에게 그리고 구속 방법도 손목을 했다. 실행자는 네, 이순자 선생님이 했다. 통지 대상은 딸, 예, 아들 김사랑, 장남 이렇게 하면은 통지 방법 아직 안 끝났군요. 이게. 통지 방법 문자로 하면은 끝난 겁니다. 아마 이 신체 구속과 관련된 이 경우에 늘 고민을 많이 할 수 없어요. 누구는 신체 구속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그 사유는 충분한데, how, 절차, 이 문제가 발목을 잡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호관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간호관리도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죠. 요양원은 우리가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36, 30, 김철균 어르신은 오늘 체온을 측정해 보니까 36도였다. 그럼 체온을 기록한 시간을 어, 그 기준으로 체온, 혈압, 맥박, 호흡, 혈당, 체중
예, 요 내용들이 자동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거. 예, 어제 기록을 그대로 불러와서 변동된 내용만 조금씩 바꾸면 되는데, 여기에 기록의 진실성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모든 어르신, 100명이라면 100명 어르신 체온부터 다 건강관리 몇 분, 간호관리 몇 분까지 다 하고 있는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365일? 근데 기록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뭐랄까요? 영린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최소한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모든 어르신 대상으로 네, 바이탈 계측은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 한눈에 전체 어르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간호기록지 매일매일 좀 전에 했던 어르신 간호관리 당연히 해야죠. 욕창평가, 욕창 위험도가 높고 욕창이 있는 어르신이 있다면 욕창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도구입니다. 중요한 게 또 하나가 투약입니다. 투약. 이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할 수가 없죠. 어르신들은 약을 안 드시면 안 되는 상황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루 3번, 100명이면 하루 300번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 어마어마한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 약물 마스터 관리라고 해서 101가지의 약물을 쭉 다 넣어놨어요. 약물명, 질병명, 효능. 그럼 여기서 고르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다른 약을 처방하면 약물을 추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일종의 약물 약장에 약을 쫙 넣어놓고 하나하나 어, 골라서 해당 어르신에게 투약하는 그 과정처럼 약물 마스터 관리를 통해서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퇴소자의 잔약 처리. 퇴소자의 잔약은 방법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폐기하느냐, 보호자에게 전달했느냐. 요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걸 평가하니까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예, 그 투약을 정확하게 또 해당 어르신에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 입퇴원, 어르신이 입퇴원 하신다.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요. 구강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직원 교육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관리 방법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약품 점검 대장. 지금 뭐 간호파트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된 약품이 우리 기관에 등록된 약품이 뭐 100가지라면 그 중에 입고된 약이 있고 등등 잔량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약품 점검 대장을 좀 수월하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한 것입니다. 자, 이 기록이 모든 게 실제와 다른 기록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본인 부담금 청구 프로그램 어떤 데는 더 많이 청구하고 어떤 데는 덜 청구하고 많이 청구하면 그것도 지적사항이고요. 덜 청구하면 기관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한 푼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루에 12,000원을 식재료비로 한다면 정확히 해야 되겠죠. 상급침실료를 150만 원 받는다. 상급침실료. 약제비가 8만 원.
진찰비가 6만 원, 기타. 예, 어르신의 우리가 비급여 중에 실비로 어르신의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20만 원, 그러면 188만 원의 명세가 나오겠군요. 이것을 이제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기관 통장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하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등등등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관리, 시설 점검, 차량 관리, 장비 관리, 문서 관리. 자, 인사 관리는 이제 직원 관리하는 거죠. 직원 등록하고, 근대 관리하고, 급여 관리하고, 휴가, 교육, 그 임금 관리 뭐 등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은 제가 개발을 따로 해놨는데 여기는 붙이지 않았고요. 물품 관리. 우리가 물품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은 뭐 AI의 영역은 아닙니다. 물품 관리를 안 하면 서로의 불신이 시작되는 게 이 물품입니다. 물품. 저 선생님은 가방이 왜 저렇게 크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들도 하잖아요. 시설에 물티슈 가져가고, 고기 들어온 거 가져가고, 화장지도 가져가고, 그런 쏠쏠한 재미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그렇고요. 이 절도죠, 절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원장님들 시설에 몇 억 원어치, 몇 천만 원어치의 물품이 있나요?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이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물품은 기본적인 컨셉으로 물건이 들어와서 우리 기관 내 어딘가에 비치되어 있고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물품을 뭐 손을 댔다 뭐 그런 이슈는 좀 제외하고 네. 그럼 최초의 물건 관리를 할 때 보면 배분류로 한번 봤어요. 요양비품, 의료기기비품, 위생소모품, 일회용품, 복지연구 식자재, 사무직기, 소형차량 관리용 장비, 프로그램. 이거보다 더 이제 분류를 더 세게 할 수 있고요. 예, 배치를 생활실에 있냐, 프로그램실 물리, 간호, 요양보호사, 휴게실, 식당, 뭐 세탁실 등등등등 물건이 없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공간의 용도에 맞는 물품들이 좀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없으면 필요하고 불편하고, 고장나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고, 그런 거죠. 자, 물품 상태가 정상, 고장, 분실, 불용 처리,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물품도 제가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수백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수백 가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끊임없이 우리 기관은 물품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럼 어떤 물품이 들어왔다. 입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입고 등록. 어, 안경이 들어왔다. 이럴 수 있죠. 또 침대가 전동 침대, 내지는 뭐 전동 휠체어가 들어왔다. 할 수도 있고요. 혈당계가 들어왔거나, 어, 조끼, 네, 뭐 조끼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풋이죠. 물건이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고가 되는 겁니다. 출고. 출고는 어, 입고된 물품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팡이라고 칠까요? 예, 지팡이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입소자에게 지급하겠다. 그 위치는 사용 중이다. 출고 수량은 19개 중에 10개를 불출하겠다. 출고 날짜는 오늘자고 대상 어르신 뭐 10명의 이름을 쭉 집어넣으면 됐겠죠. 담당자 이름 넣고 네. 출고 처리하면 출고 처리하면 출고가 재고 대비해서 물건이 지팡이는 우리 기관에 총 19개가 있는데 10개는 어르신들에게 나갔고 나머지 9개는 창고에 비치되어 있다. 이렇게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고 등록, 출고 등록.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불용 처리예요. 불용 처리. 전동 드릴이 파손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 우리 관리인 선생님이 5층 옥상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 전동 드릴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럼 파손됐으니까 수리 불가고 불용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휠체어가 있는데 10년 이상을 쓰다 보니 내구 연한이 종료가 됐다. 그래서 폐기 처분 아니할 수가 없다. 혈당계도 마찬가지고 등등등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영원히 쓸 수 있는 물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하되 최종적으로는 시설장의 결재가 필요한 거죠. 휠체어를 뭐 처분을 했다 등등등.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물품 관리에서 재물조사, 재물조사를 누르면 우리 기관이 보유한 물품의 물품이 쫙 정리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보면 복지용구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어, 차량, 사무직기 등등등 구성도가 보이겠고요. 생활실에 어떤 물건들이 어느 공간에 물건들이 많이 가 있는지 이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과 관련돼서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살폈고요. 네. 우리가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기록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아껴서 선생님들의 허심 쓰는 것을 좀 덜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이 시스템이 이제 서버에 올라가기 직전인데요. 선생님들의 허심을 얼만큼 덜어줄 수 있을까? 그 시간만큼 서비스 질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한 기관에 최소한 한 사람분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선생님의 월급이 얼마일까요? 좋은 도구면 칼로 예를 들면 한 번 내리치면 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20번, 30번, 50번 내리쳐야 끊어진다면 그 칼을 쓰는 사람의 효과성의 차이, 인간 격차는 도구 때문에 크게 생기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도구, 뭐 제가 만든 요거뿐만이 아니고 예, 훨씬 더 좋은 시스템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 온다 하더라도 진실성, 진실함, 요것은 지켜져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기 때문에요. 예, 도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뭐 특강은 여기까지 마칠 텐데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